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성 사연자입니다. 이 채널은 최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일을 듣게 된 지인이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라며 알려주더군요.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당한 일이 예사일은 아니다 싶긴 한데 설마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워낙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조심하고 알려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 일이라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확고한 결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신중하게, 결혼은 더 신중하게 하여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이었죠.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결혼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이혼을 하며 갈라지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이 뼈아픈 상처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탓에 저희 남매는 늘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고 내 자식만큼은 우리 같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기 한참 이전 저와 4살 터울의 동생이 막 걷기 시작하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희 네 가족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이 마냥 예쁘기만 했고 아버지 역시 딸이 예쁘다며 동생이 태어난 것을 무척이나 반기셨으니까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느라 늘 바쁘신 것만 뺀다면 저희는 주말마다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소풍도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들 그렇듯 화목해 보이던 저희 집안에서도 한 번씩 큰 소리는 나곤 했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이 생긴 후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모님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늘 딸이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둘 이상은 자식을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라도 잘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며 둘째 계획을 계속 미루고 계셨죠. 아마 어머니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둘째를 낳으시는 게 부담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처녀 시절부터 일 욕심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저를 가지시고도 만삭이 다 될 때까지 회사를 나가셨고 빠른 회복을 위해 끝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셨던 만큼 일에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미 저를 낳으시고 1년을 쉬시면서 회사 입지에서 밀려나신 어머니는 그 일로 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주변 여성 동료들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조금 알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둘은 키울 자신이 없다며 외동을 고집하셨지만 아버지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동생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임신만 하면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돕고 육아를 맡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시절 평범한 가부장적이신 아버지는 출산과 육아를 어머니께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저희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어머니는 자식 둘을 낳으면서 남편보다 몇 년을 더 쉬어야 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남편 대신 주 양육자가 되어 저희들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어느 정도 자라고 어머니도 참을 만큼 참으셨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희보다는 일에 더욱 빠져 지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겠죠. 그 시절 일하는 여자는 늘 죄인이 되어야 했지만 어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으셨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며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잠드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저희가 아플 때에도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자식보다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큰 싸움이 더 벌어졌던 후에야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셨고 저희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며 그 후로는 할머니 손에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 가정이 워낙 많기도 하고 혼자 자식 키운다고 눈총받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사회 악처럼 여겨지던 시절이라 이혼 당사자들 역시도 힘이 들었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역시 차별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죠. 당시에는 학교 전체를 통틀어도 이혼가정 자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늘 유난스러운 취급을 받아야 했죠. 동정과 비난, 뭐 하나 달가울 것 없는 사람들의 태도들은 늘 저희를 상처 입혔고 저희는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애초에 결혼과 이혼을 선택한 것은 전부 부모이고 자녀들은 그로 인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저희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지긋지긋하셨던 건지 여자 혼자 살기가 힘드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소식 없는 어머니를 보며 저희는 결국 버려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서야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이해를 하는 바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자랐던 저희 남매는 어렸을 적부터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가정적이고 가족을 위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 여자를 찾아왔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는 이혼할 거라면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처럼 실패하기 싫었기에 그래서 더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저는 연애도 쉽지 않을 정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20대 후반까지도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지 못했죠.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0이 다가오다 보니 저도 왠지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 낳은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정말 독신주의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랬던 제게도 어느 날 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어느 모임에서였습니다. 제가 혼자 늙어 죽을까 걱정하던 친구 놈을 따라 모임에 나갔다가 인연이 되었었죠. 혜수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독수공방하며 살 거냐? 연애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결혼을 해야지. 그럼 뭐 결혼은 나 혼자 하냐?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해.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디 인연이 있겠지. 야, 얘가 답답한 소리 하네. 네가 무슨 동화 속 주인공이냐? 신데렐라야? 가만히 있는데 인연이 어디서 찾아오냐? 어디라도 나가서 누구라도 만날 시작인 거지. 그러지 말고 나랑 모임이나 나가자. 혹시 또 알아? 그곳에 네 운명이 있을지. 그렇게 친구 손에 억지로 따라 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자리에서 연애를 바라는 것도 참 주책이다 싶었는데 그 모임에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듯 했습니다. 모임을 하러 나왔다기보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들 서로 짝을 찾으러 나온 듯 했죠. 다들 나이가 차니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건지 남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성분들께 달려가 말을 걸고 추파들을 던졌지만 저는 차마 그럴 자신이 없더군요. 연애 좀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그렇게 만나서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남자가 혼자 앉아있으니 먼저 다가오는 여자도 없고 저도 별 소득 없이 그렇게 허탕이다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혜석아! 그날 누가 널 보고 나한테 소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어떠냐? 뭐? 누가? 그날 나 말 섞은 사람도 없는데. 그래? 영원이는 네가 엄청 친절하게 해줬다는데 기억 안 나냐? 무슨 소리야? 영원이는 누구야? 나 그날 아무랑도 안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나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모임하던 가게 사장 있잖아. 걔가 영은이야. 나랑 친하거든. 그러고 보니 그날 내내 혼자 술만 들이키던 제가 유일하게 말을 섞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모여드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혼자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던 가게 직원이었죠. 한참 어려 보이는 인상에 저는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사장님이셨나 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직원이 혼자 수십 명을 상대하느라 힘들겠다며 그 앞에서 사장 욕을 해주고 괜히 주제넘게 굴었었는데 말입니다. 그 생각을 떠올리니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더군요. 야, 정말이야? 나는 그분이 직원인 줄 알고 짐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랬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앞에서 사장님이 바쁜 날 직원한테만 일 시킨다고 너무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가 더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안 그래도 그날 정신없었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한 번 사겠다네. 걔는 네가 한눈에 마음에 든 눈치야. 됐어. 뭐 그런 거 바라고 도운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할 거 없고 심심해서 도운 거지. 암튼 영훈이 괜찮은 애야. 어린데 벌써 자기 가게 차려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요즘 이런 여자 흔치 않은 거 알지?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빼지 말고 한번 만나봐라. 혹시 알아? 두 사람이 정말 운명이었을지? 운명이라는 말이 왜 그리 끌렸던지 저는 결국 친구의 말대로 영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온갖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고 덕분에 젊은 나이에 벌써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 말처럼 저와 비슷한 구석도 많더라고요. 영은이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가정적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영은이가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와 가치관이 맞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처럼 영은이와 제가 운명의 상대였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운명처럼 연인이 되었고 연애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매일 보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았고 서로에게 온갖 애정을 쏟아부었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신중하게 만나며 서로에게 모르는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까지 나누며 서로 깊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연인 이상의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가 서로 이혼 가정의 편부모였다 보니 이래저래 따지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부모님들 도움 없이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에 더 고민할 것도 없었죠. 사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장모님을 모시며 가장처럼 생활했던 탓에 목돈이 없었고 가게 운영을 하다 보니 큰돈 들어갈 일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그리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일찍 독립을 하며 마련해 두었던 집도 있었던 덕분에 혼수라고 할 것도 별로 없이 결혼 준비는 척척 진행될 수 있었죠. 저는 반반으로 결혼하고 살림도 반반으로 나눠서 하고 살 만큼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마음 맞아서 가정을 꾸렸으니 그런 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돈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되는 거고 살림도 서로 의견 맞춰서 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힘든 순간에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부부의 필수 조건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처럼 아내에게만 가정의 책임과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는 저녁마다 늘 바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 저 혼자 살림을 하는 것들이 저희 부부의 암묵적인 약속이었고 제게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독립을 해 오랫동안 자취를 하면서 살림은 몸에 익어 있었고 결혼 후에도 저는 퇴근 후 아내 대신 청소 빨래를 하고 살림을 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제가 음식 솜씨도 더 좋고 정리정돈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내도 그런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번 알아주고 늘 고마워했었죠. 오빠가 가정적일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나 결혼하고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여보. 나랑 결혼해서 행복해?
이 정도면 가정적인 남편인가? 그럼 당연하지.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요리는커녕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들이 수두룩인데. 근데 오빠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주부 백단이잖아?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아내의 그런 칭찬 한마디에 저는 더 신이 나서 나서곤 했습니다. 아내가 바라던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도 무척이나 뿌듯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로 바라던 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와 회사를 다니는 제가 시간이 엇갈릴 때도 많았지만 아내는 저를 위해서 주말에 휴일까지 만들어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말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주는 아내에게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마다 같이 여행을 가고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죠. 하지만 둘만의 신혼이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에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는 2, 3년 정도는 신혼을 즐길 계획이어서 예상이 없던 이른 임신 소식이 뜻밖이기도 했지만 막상 아이의 초음파를 보고 나니 내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었죠. 영은아, 그럼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거네? 나는 아직도 여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얼떨떨해. 나도 그래. 천천히 생각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더 많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내나 저나 공통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아내는 아버지 없이 자란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늘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빈자리를 평생 느끼며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겠다는 저희의 마음과 달리 내 아이에게 하는 행동들은 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녀 계획을 천천히 하려 했던 것이기도 했죠. 그래도 막상 닥치니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걱정되는 만큼 공부하고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저는 육아에 대한 책도 보고 방송도 참고하며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아내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가게에 직원을 구하고 일을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 대신 가게 일도 하고 아내도 챙기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인지 아내는 불편한 것 없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내심 딸이기를 바랐던 저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아이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진통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갓 태어난 작은 아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 책임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감격에 예쁜 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좋은 병원과 비싼 산후조리까지 전부 지원했습니다. 원래 검소한 성격이라 다 떨어진 속옷 한 장 사는 것도 늘 고민하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결혼하고부터 아내에게 쓰는 것들은 그리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미혼일 때는 다 별것 없는 상술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비싸고 좋은 곳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기도 했었죠. 유모차며 아이 용품이며 다 좋은 것만 사주고 싶더군요. 덕분에 출산 준비를 하는 데만 돈 1,000만 원이 들었지만 그 돈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좋은 곳에서 몸조리를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늘 퇴근 시간을 기다리던 팔불출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 되어
회사 눈치 볼 생각도 못하고 야근이며 회식도 하지 않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뛰어가듯 달려갔었죠. 사실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 서두르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힘들다며 속상해하기에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늘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아, 오늘은 급하게 넘겨야 할 일이 있어서 일이 좀 늦어졌어.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고 온 거야. 원래는 야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이래서 빨리 마쳤거든. 그래도 좀 빨리빨리 다니지. 나 힘든 거 알잖아. 미안해. 나도 최대한 뛰어온 건데 좀 늦었네. 나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팠단 말이야. 그래? 그럼 아직 저녁 안 먹었겠네. 미안해. 그럼 서진이는 이제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은 가서 밥도 먹어. 오빠는? 오빠는 안 먹어도 돼? 아, 나는 별로 배도 안 고프고 그냥 괜찮아. 서진이 씻기고 재울 테니까 당신 먼저 먹어. 아이를 얻은 행복은 몹시도 컸지만 그만큼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죠.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모자랐나 봅니다. 아내는 산후 우울증이 왔는지 아이를 낳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대체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해? 내가 애 키우는 기계도 아니고 답답해 죽겠어. 미안해 여보. 그래도 내가 최대한 빨리 오잖아. 그러면 뭐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혼자 애랑 씨름하는데. 오빠, 하루 종일 애랑 둘만 있어 본 적 없지? 애는 말도 안 통하지, 집은 답답하지.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아직은 애가 너무 어려서 그렇지. 돌만 지나면 나가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자. 어? 그렇다고 아직 돌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버릴 수도 없었고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겨우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이 지나고서야 저는 주말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하며 아내에게 외출을 시켜주었습니다. 서진이 수유도 끝났고 이제는 나 혼자 챙길 수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 나가서 당신 시간 보내. 평일에는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말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나 정말 나가도 돼? 오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단소리 무슨. 전부터 약속했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말이라도 나가서 숨 좀 쉬고 와. 그렇게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내는 주말마다 가게를 나가고 모임을 나가고 외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우울증 때문인지 늘 축 처져 있던 아내가 꾸미고 나가면서 활력을 얻는 것을 보며 저도 좋았습니다. 한 달 내내 쉬지 못해 몸은 피곤해도 기분만은 개운했네요. 저는 밖에 나가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며 외박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이 있는 여자가 밖에서 잔다는 것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요구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논다기에 그러라며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었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의 모든 요구들을 들어주었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한테 왜 그렇게 살살 맞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나 이혼하고 싶어. 나 이제는 오빠랑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행복하지 않다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몰라. 그냥 오빠랑 사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아. 설레지도 않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솔직히 후회스러워.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뭐 실수했어? 속상하게 했니?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고칠게. 오빠도 나도 할 만큼 했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서로 이만큼 노력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더 후회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황당했습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대뜸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다면 싹싹 빌고 고칠 의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겹다니 지긋지긋하다니. 내가 알던 영혼이라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이러는 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도 같이 가보자며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고 돕겠다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그냥 제가 싫어졌다면서 제발 이혼만 해달라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마음에 정말 이혼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어린 딸아이를 보면 차마 이혼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이혼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고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 좀 해주면 안 돼? 이유도 없으면서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절대 안 돼. 차라리 별거로 하면 했지 이혼만은 못 해줘. 내가 왜 이런지 너도 알잖아. 나 우리 서진이 이혼 가정에서 절대 못 키워. 내 자식도 우리들처럼 힘들게 하고 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은 못 해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당신이 포기해. 아내는 저를 보면 무조건 이혼 얘기를 꺼냈고 심지어 장모님까지도 그냥 이혼하라며 아내 편을 드셨습니다. 이서방, 서로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나. 이혼이 옛날처럼 흠도 아니고 요즘 편부모 가정에서 큰 애들 어디 한둘이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지. 그렇게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무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 영은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그게 모두 위해서 좋은 일이야. 어떻게 장모님까지 이러십니까? 저 그동안 영원이한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 위해서 제 인생, 제 삶 포기하면서 노력했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유도 없이 이혼까지 해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이 저를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싶더군요. 나만큼이나 가정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노력하는 이상 이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결혼 생활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내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싫었던 저는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을 만큼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야근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점심도 걸러가며 일에 시달리고 있었고 급히 퇴근을 해서는 숨 쉴 틈 없이 달려와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늘 우울하고 힘들다는 아내 눈치를 살피고 챙겨야 했고 주말마다 나가는 아내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었죠.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던 저도 한 달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다 보니 몸이 점점 축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혼자 회식, 야근 빠진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었고 친구를 만난 것도 벌써 몇 년이나 되어 사회생활도 끊겨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내의 투정이 버거웠을 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희생과 노력의 결과가 이유 없는 이혼 통보라니 저는 아내의 요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끝까지 이혼은 못해주겠다며 버팅기고 있자 아내는 결국 제게 눈물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보고 제발 이혼해줘. 아내가 제게 건넨 서류는 다름 아닌 친자 확인 서류였습니다. 나 몰래 언제 그런 검사를 했던 건지 서진이의 저희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혀있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왜 그런 것을 내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 서진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이, 내 딸인데 검사를 왜 할까 싶었고 서류에 적힌 숫자 역시 99.9%를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떡하니 써있던 것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친자의 확률 0.3%, DNA 불일치라는 문장을 보고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정말 나랑 서진이랑 검사한 거 맞아? 그럼 서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 오빠,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실 우리 결혼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났었어.
나랑 헤어지면서 외국에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만나보고 싶었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헤어질 때 못했던 말이나 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지 그 사람한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술김에 어쩌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하고 만 거야. 뭐? 첫사랑을 만나? 딱 한 번 실수였다고?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알아. 다 내 잘못인 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나 오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어. 처음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오빠랑 마음 잡고 다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나 그 사람 사랑하나 봐. 이제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래도 제발 용서해줘.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는 아내를 보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거라고 욕이라도 해야 맞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겠다는 아내에게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정한 그 여자는 끝까지 제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게 미안하다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울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보내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정말 쓰레기인 거 나도 잘 알아. 실수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오빠한테 죽을 지친 것도 알아. 나도 처음에는 서진이 생각해서라도 내 마음 숨기고 끝까지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서진이가 그 사람 딸인 것을 알고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걸로 내가 오빠랑 서진이까지 상처받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서진이 아직 어리잖아. 지금이라도 친아빠 만나서 바로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용서 못해도 서진이를 위해서는 그래줄 수 있는 거잖아. 결국 아이까지 볼모로 내세우는 아내에게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딸이라 생각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던 서진이에게 친아빠를 찾아주기 위해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요. 이혼만큼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조차 없었죠. 아내 말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 앞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송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남은 여유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제 잘못할 없이 협의 이혼을 해주고 그 후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아야 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원망하고 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혼자 이혼남으로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은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봤자 혼자 누리는 것은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하늘이 제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려는지 저는 10여 년 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이 넘어 만난 인연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둘 다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전에도 신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더 떨어질 곳도 없었던 저는 제게 찾아온 희망을 덥석 잡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랑을 찾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다행히도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차마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착하고 속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서야 인연을 만나게 된 저희는 그 후로 신혼 같은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 때문에
합의하에 아이는 만들지 않기로 하며 서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즐거운 딩크 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가끔 자녀들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생활마저 감사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의지하며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웬 학생이 찾아왔다는 얘기에 내려가 보았더니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동자에 저와 똑같은 반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딸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설마 서진이니? 그래? 저 기억하세요? 저 서진이 맞아요, 아빠. 저를 보며 아빠라 부르는 아이를 보자 저는 16년 만에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유전자 검사에서는 내 딸이 아니라 그랬었는데 나와 똑같은 아이 눈동자를 봐서는 제 핏줄이 아니라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아이는 제가 몰랐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이도 전처가 이혼을 하고 최근 들어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부터 전처가 저를 속였던 모양입니다. 첫사랑과 재회를 한 뒤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던 전처는 저와 이혼을 하고 그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제게는 서진이가 친자가 아니라 속이고 그 남자에게는 서진이가 그 사람 딸이라 속여 일을 벌였던 거죠. 그렇게 전처가 모두를 속이고 첫사랑 그 남자와 재혼을 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알고 이혼을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전처가 그 남자와 이혼을 하며 서진이를 혼자 기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했었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저한테도 모질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불쌍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엄마 짜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술을 먹고 저한테 욕을 하고 타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서야 저한테 친아빠를 찾아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혼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이제 저랑 살기 싫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나를 길러준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 다른 아빠가 또 있구나 하는걸요. 화를 내고 따져 물었더니 엄마가 저더러 아빠한테 찾아가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왔다는 서진이를 보니 뭐라고 아이를 달래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전처에 대한 증오심에 화를 누를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내 자식을 훔쳐가고 10년 동안 입을 다물었는지 그 여자의 미친 짓거리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당황스러울 아이를 두고 올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 긴 사정도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는 서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서진이의 얘기를 듣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니, 애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할 때도 아이 생각하라고 그랬다면서 정작 자기는 아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 여자 고소하고 따져 묻고 싶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애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서진이 당장 우리가 데려와야지. 뭐? 당신 진심이야? 그럼 애를 엄마한테 다시 보낼 거야? 그 여자 하는 짓 보면 제정신 아니야. 여태 몰랐으니 그런 거지만 지금이라도 서진이 우리가 키워야지. 나야 내 피줄이니까 그렇다지만 당신은 무슨 잘못이야? 당신 아니면 내 자식인 거지. 고민할 게 더 있어? 나는 마음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마웠습니다. 나조차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데 선뜻 아이를 데려오자 말해주는 아내를 보니 평생 아내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서진이의 친권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전철한 여자는 잘됐다는 식으로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여자에게 소송을 걸어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런 여자도 헛말합시고 걱정을 하는 아이와 그런 딸을 걱정하는 아내 때문에 저도 그 선에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여자와 더 엮이느니 그 선에서 정리하는 게 나은지도 모르죠. 솔직히 그 여자 때문에 제 딸을 얻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저도 손해는 아니다 싶기도 했네요. 그렇게 서진이는 저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 자라서 나타난 딸아이를 대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워낙 정이 많은 아내 덕분에 저희는 금세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조차도 어색하고 어려운 내 딸과 어떻게 친딸처럼 친해질 수 있는지 아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서진이와 이렇게 잘 지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만난 지금의 아내의 도움으로 비로소 부모가 되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당황스럽고 염려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토록 바랐던 행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